웅진 싱크빅 그리고 천재교육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육업체들에서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뭐길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PC 또는 태블릿 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전자책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책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일반적인 앱처럼 애니메이션, 오디오,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학습 방향까지 설계해준다고 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AI만 갖다 붙이면 뭐든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 네이밍 센스는 넘어가도록 하죠.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면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수업 설계와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로 채택한 학교의 비율은 고작 30%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도입을 늦춰달라는 성명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를 거부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 등장해서 낯선 탓에 발생한 수치였을까요? 아닙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2010년대부터 종종 등장했으며 실제로 2018년에는 사회나 과학 같은 특정 교과목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낮은 채택률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도 현장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2019년에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활용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답습하듯 새로 만들어진 AI 디지털 교과서도 낮은 채택률을 보였는데 그중 특이하게 대구에서는 90% 이상의 학교가 채택했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이 해당 교과서를 높게 평가해서 채택했다기보다는 대구 교육청에 압박이 있었다는 대구 교원단체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교과서 선정위원회에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률에 따라 특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공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주체의 사업이다 보니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라도 결정 번복을 시키려고 했던 걸로 해석됩니다. 이런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한 교육업체들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 AI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하기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도입 직전 갑작스럽게 학교 자율선택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거라 예상하고 개발한 교육업체한테 남겨진 건 30%의 채택률과 예상 매출의 30%라는 결과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기도 어려운 까닭에 교육업체는 관련 사업 전면 철수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사업부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다른 교육업체들도 사업부 축소 및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껏 제작한 디지털 교과서가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도 있으며 전면 도입을 바탕으로 시작된 정책이 여러 번 바뀐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이걸 바탕으로 생겨난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볼까 합니다. 다만 교육부 중심의 국가 주도 사업이다 보니 정치 관계가 필연적으로 등장하니 이건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생 시절 종이로 된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책형 교과서가 기본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인당 한 개씩 제공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게끔 무선 와이파이 인프라를 학교 내 구축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중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디지털 교과서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학교 내 관련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말 그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 지급되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책형 교과서도 세금으로 구매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잔소리로 이거 너네 부모님들 돈으로 사온 거니까 소중히 사용해라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실제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기준 검정 교과서를 전부 구매하기 위해서는 13만 8천 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4년에는 8만 6천 원이었는데 가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과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에서 매년 반드시 구매하는 탄탄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천재교육이 이 시장을 점유했는데 최근에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회사가 교과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업체 사이에서도 교과서는 놓치면 안 될 시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책형 교과서 별개로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고 하는데 안 할 기업이 있을까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책처럼 형태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앱처럼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이를 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처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교과서가 제작한 수학 디지털
디지털 교과서의 가격은 학기당 4만원입니다. 수업은 2학기 동안 진행되니 학생 1명당 8만원이라는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종이책 가격은 1학기 합쳐서 16,000원으로 5배나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수학 분야의 11개 회사가 참여했지만 단 2곳만 합격해 36%의 낮은 심사 통과율을 보였습니다. 이의 신청도 가능하긴 하지만 수정 사항을 모두 반영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이책보다 5배 넘는 수익이 가능한 이 사업을 포기할 회사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디지털 교과서를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름 있는 교육 업체들은 디지털 교과서 제작에 대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티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집필, 시스템 유지 보수, 그리고 그 외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예산이 살살 녹을 겁니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요인에는 학교 전면 도입이라는 조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디지털 교과서는 전면 도입에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바뀌게 됐고 전체 채택률은 30%에 그치게 됐습니다. 결국 예상보다 수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구조조정밖에 없었을 겁니다. 교과서라는 사업 특성상 다른 사업으로 피봇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웅진은 AIDT 개발실 소속 인력 대상으로 공고사직을 진행했는데 이미 3개월 전에 전사적인 구조조정 이후에 벌어진 공고사직이라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천재교육도 밀크티 사업부와 AIDT 조직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며 다른 교육업체들도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자율선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똑같은 구조조정의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종류를 알고 가면 좋습니다. 교과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제작한 국정교과서와 민간에서 제작한 검인정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만 국정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학년은 검인정 교과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검정 교과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와 다르고 새로 만들어진 유형이다 보니 교과서로 본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교육부는 교과형 도서 관련 규정에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AI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였죠. 하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절차를 무효로 만들면 디지털 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니게 됩니다. 네, 24년 12월 26일에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자격을 한 차례 잃고 말았습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지만 사업을 위해 진행된 세금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지난 2년간 이 사업을 위해 1.2조 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자면 개발 지원비에 1,600억,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300억, 인프라 구축에 8,300억을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특성상 서버 기반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교 내 무선 인프라 구축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국감에서는 다소 과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었지만 맨날 과하게 사용했다고 싸우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계엄령이었습니다. 이제는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이었던 디지털 교과서는 계엄령 때문에 존속 위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엄 발생이 한 달 지나지 않은 12월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말은 곧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볼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며 학교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교과서가 아닌데 교과서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5년이 되기 5일 전에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 정책 변경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로 해당 개정안은 처리되었고 다시 교과서주의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구조조정, 교육 현장에는 혼란과 불신, 학부모에게는 정보 정책 신뢰성 문제를 남긴 채 AI 디지털 교과서는 다시 한번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교과서가 정말 교육에 좋은 도구일까요? 좋은 학습 도구였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선택했어야 맞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결과는 채택률 30%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수치만 놓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투입된 세금이 1.2조 원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갑자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디지털 교과서 실증 연구에 따르면 학습 효과가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옛날부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 중이었습니다. KLS에서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가 일반 교과서보다 유의미한 성취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큰 학습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해봤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접속하기 위해 제공된 태블릿에 대한 이해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태블릿인 디벗을 해킹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글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디벗 기기 뚫는 법이라는 검색어도 있으며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도 있는 와중에 건전한 학습 효과를 중학생한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디지털 교과서가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좋게 사용하지 못하면 필요없는 물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도해야 하는 건 순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습니다. 교사에게 기존 수업 자료 말고도 디지털 자료 준비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별도 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주 혼란의 도가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저성취자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건 명백합니다. 전체적인 학생 성취를 올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사업이라는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집필부터 심의, 검정까지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23년에 시작해 25년에 전면 도입해야 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업체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IT 프로젝트에서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업체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고용했고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했습니다. 제작도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되는데 교육 현장은 오죽했을까요? 교육부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1인 1태블릿이라는 디지털 디바이스 지급 사업과 무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태블릿 기기도 제각각이고 아주 오래전에 지급된 태블릿도 지급 개수로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권장 OS가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런 기기마저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모여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 30%라는 결과와 교육계 대규모 구조조정을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25년 채택률이 30%가 아닌 70%만 됐더라도 구조조정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채택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냐고 따져보자면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자료가 등장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2011년 연구 자료에서도 드러났고 2010년대 후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거부하는 비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 학습이 주는 부작용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태블릿을 공부하는 데만 쓰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어디 말이라도 듣겠습니까? 기기를 물리적으로 해체해서 해킹하는 가이드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은 학습 격차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 성취를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입 전에 갑작스레 개정된 것도 이해가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면 도입 전에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디지털 교과서가 무사히 안착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